김일병, 지금 그걸 닦았다고 하는 건가? 눈은 장식으로 달고 단이나 다시 닦아 지축을 울리는 듯한 고함 소리가 배고기지 후방 정비창에 울려 퍼졌다. 8월의 태양은 아스팔트의 모든 수분을 증발시킬 듯이 내리쬐었고 공기 중에는 먼지와 디젤 연료 냄새가 역겹게 뒤섞여 있었다. 그 중심에 김민준 일병이 서 있었다. 김일병은 이미 반쯤 정신이 나간 표정이었다. 그의 전투복 등판은 땀으로 흥건히 젖어 지도처럼 얼룩져 있었다. 그는 마른 걸레를 쥔 손으로 이미 반짝거릴 정도로 닦인 군용 트럭의 범퍼를 의미 없이 문지르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산처럼 거대한 체구의 황태석 하사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황 하사는 이 구역의 실질적인 왕이었다. 그의 굵은 목과 불도그처럼 찡그린 얼굴은 그가 얼마나 많은 신병을 교육했는지 짐작하게 했다. 대답 안 하나. 김일병 목소리는 어디 팔아먹었어. 황 하사가 한 걸음 다가서며 위협적으로 으르렁거렸다. 그의 주변에는 그를 따르는 상병 2명이 키득거리며 이 광경을 즐기고 있었다. 명백한 내리갈굼이자 전형적인 부조리의 현장이었다. 김밀병은 입술을 달싹였다. 아닙니다. 다시 닦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타들어가는 햇볕 아래서 모기 소리처럼 작게 기어들어갔다. 그는 이 지옥 같은 시간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배고기지는 전방 부대 중에서도 거칠기로 소문난 곳이었다. 이곳에서 군기는 곧 힘이었고 황하사 같은 인물은 그 힘의 논리를 가장 잘 이용하는 부류였다. 그에게 있어 김민준 일병 같은 조용하고 유순한 신병은 아주 좋은 먹잇감에 불과했다. 바로 그때였다. 정비창 입구 쪽 그늘에서 누군가 이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박지연 중령이었다. 그녀는 언제부터 그곳에 서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기척이 없었다. 그녀는 막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투복 차림이었지만 어딘가 이질감이 느껴졌다. 그녀의 전투복은 흙먼지 하나 없이 단정했으며 얼굴에는 두꺼운 금속태 안경이 걸쳐져 있었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철 바인더이 들려 있었다. 계급은 분명 중령이었지만 그 모습은 영락없이 본부에서 파견 나온 행정장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녀는 무기나 별다른 장구류를 착용하지 않았다. 그녀의 존재는 이 거친 정비창의 분위기와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마치 잘 닦인 고급 세단이 비포장 도로에 잘못 들어선 듯한 느낌이었다. 박중령은 몇 분간 더 그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녀의 안경 너머 눈은 황하사의 오만한 태도, 김일병의 절망적인 표정, 그리고 방관하며 웃고 있는 주변 병사들의 얼굴을 차례로 훑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녀는 서류철의 한 페이지를 넘기며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했다. 마치 이 상황 자체를 평가 항목의 일부로 기록하는 감사관처럼 보였다. 그 냉정한 관찰은 황하사의 고함 소리보다 더 서늘한 기운을 풍겼다. 김일병이 결국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휘청거렸다. 황하사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고 더욱 거세게 몰아붙였다. 고작 트럭 한 대 닫고 쓰러지시겠다. 이런 놈이 전쟁 나면 총이나 들 수 있겠어. 그때였다. 박지연 중령이 그늘에서 걸어 나왔다. 그녀의 군화는 먼지 쌓인 바닥을 밟았지만 그 소리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곧장 무리의 중심으로 걸어갔다. 황하사와 병사들은 낯선 장교의 등장에 잠시 행동을 멈췄다. 박중령은 황하사에게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섰다. 그녀는 먼저 김일병의 상태를 힐끗 살폈고 그 다음 황하사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황하사.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또렷했다. 그쯤 하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목소리에는 위압감도 분노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사실을 통보하는 듯한 건조한 어조였다. 순간 정비창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시끄럽게 울리던 매미 소리마저 잠시 멎은 듯했다. 황하사와 그의 무리들은 자신들의 즐거운 시간을 방해한 불청객을 빤히 쳐다보았다. 황하사는 박중령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는 먼저 그녀의 어깨에 달린 중령 계급장을 확인했다. 순간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그는 곧이어 그녀의 안경과 손에 들린 서류철, 그리고 여군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다. 그의 입가에 비웃음이 걸렸다. 그는 속으로 책상 물림 나부랭이가 여기까지 무슨 일이지 라고 생각했다. 배고기즈 같은 최전방 부대에서 중령급 여군 장교는 극히 드물었고 대부분 행정이나 보급 같은 비전투 분야 소속이었다. 황하사는 일부러 과장되게 경례를 붙였다. 충성. 그런데 중령님, 무슨 일이십니까? 그의 말투는 겉보기엔 공손했지만 그 속에는 명백한 조롱과 무시가 깔려 있었다. 이 병사는 휴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던 작업을 중지시키고 복귀시키도록 하세요. 박중령은 서류철을 든 손으로 김일병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전히 감정 없는 목소리였다. 황하사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주변 상병들도 눈치를 보며 킥킥거렸다. 황하사는 박중령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는 일부러 자신의 거대한 덩치를 이용해 그녀에게 위압감을 주려 했다. 중령님, 실례지만 이건 저희 방식의 군기 훈련입니다. 황하사가 군기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요즘 애들이 하도 빠져서 이 정도는 해줘야 정신을 차립니다. 그는 박중령의 서류철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이곳은 서류나 만지는 행정부서가 아닙니다. 여긴 현장입니다. 중령님 같은 분은 잘 모르시는 거친 일들이 매일 일어나는 곳이죠. 이것은 명백한 하극상이자 성차별적인 발언이었다. 그는 박중령이 중령이라는 계급에도 불구하고 여성이자 행정장교이기에 자신들에게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다. 병사들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합니다. 황하사가 노골적으로 말을 이었다. 행정지원차 오신 걸로 아는데 부대 관리에 대해선 저희가 더 전문가입니다. 박중령은 황하사의 무례한 말을 묵묵히 들었다. 그녀는 안경을 살짝 축혀 올릴 뿐 어떤 감정의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침묵은 황하사를 더욱 기고만장하게 만들었다. 중령님께서는 아마 이런 땀 냄새 나는 곳은 익숙지 않으실 겁니다. 사무실 에어컨 바람이 더 어울리시죠? 황하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는 주변 병사들에게 자신의 배짱을 과시하고 싶어 안달이 난 듯했다. 그는 박중령을 완전히 무시하기로 작정한 듯 다시 김일병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뭘 멍하니 서 있어. 김일병, 저 중령님이 너 구해줄 것 같아. 빨리 안 닦아. 김일병은 울상이 되어 다시 걸레를 쥔 손에 힘을 주려 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다. 박중령은 그런 김일병의 어깨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다. 이번의 목소리는 전보다 한 톤 낮아져 있었다. 내가 방금 한 말 못 들었나? 황하사는 연극을 하듯 귀를 후비는 신용을 했다. 예,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기 기계 소리가 시끄러워서 잘 안 들립니다. 그는 이제 대놓고 그녀를 조롱하기 시작했다. 병사를 복귀시키라고 했다. 박중령이 말했다. 아, 그거 말입니까?
황 하사가 능글맞게 웃었다. 그건 좀 곤란하겠습니다. 제 훈련 방침입니다. 상부에서도 병사들 기강 잡으라고 특별히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중령님이야말로 부대 사정 잘 모르시면서 그는 말을 끊고 박중령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듯 가까이 다가갔다. 간섭하지 마시고 하던 서류 정리나 마저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여긴 중령님이 계실 곳이 못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시를 넘어선 명백한 도발이었다. 황 하사는 자신의 뒤에 있는 부대 지휘관, 그 역시 황 하사처럼 구시대적인 군기를 신봉하는 인물이었다을 믿고 있었다. 고작 행정감사차 방문한 여군 중령 하나쯤은 이렇게 쫓아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 판단했다. 병사들의 웃음소리가 더 커졌다. 그들은 이제 황 하사가 저 여장교를 어떻게 망신 주는지 구경하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다. 김민준, 일병만이 이 끔찍한 상황에 절망하며 눈을 감았다. 박지연 중령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황 하사의 오만한 눈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은 두꺼운 안경 렌즈 뒤에 있었지만 그 시선은 이상하게도 황 하사의 웃음기를 순간적으로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철을 내려다보았다. 마치 서류철에 적힌 다음 절차를 확인하는 듯한 기계적인 움직임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황 하사를 바라보며 아주 조용하고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황태석 하사, 현재 시각부로 귀관의 직무를 정지한다. 박지연 중령의 직무 정지 선언은 마치 잘 짜인 코미디의 우스꽝스러운 대사처럼 정비창에 울려 퍼졌다. 1초간의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을 깬 것은 황 하사의 귀를 찢을 듯한 폭소였다. 하하하, 직무 정지, 지금 저더러 직무를 정지하라고 하셨습니까? 그가 웃자 주변의 상병들도 기다렸다는 듯이 따라 웃기 시작했다. 그들의 웃음소리에는 이 상황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다는 조롱이 가득 담겨 있었다. 김민준 일병조차도 이 비현실적인 선언에 어안이 벙벙해 고통을 잠시 잊은 표정이었다. 황 하사는 눈물까지 찔끔 닦아내는 신용을 하며 박중령에게 다가섰다. 그는 이제 존댓말에 외피마저 벗어던질 기세였다. 중령님, 장난이 좀 심하십니다. 여기가 무슨 소꿉놀이 하는 데인 줄 아십니까? 무슨 권한으로 제 직무를 정지한다는 겁니까? 박중령은 여전히 표정 변화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육군 규정, 아니, 그냥 내 권한으로. 그녀는 마치 복잡한 규정을 설명하려다 귀찮아졌다는 듯 간결하게 말을 잘랐다. 그 태도는 황 하사의 자존심을 제대로 후벼 팠다. 당신의 권한, 당신 권한이 뭔데? 황 하사가 으르렁거렸다. 그는 박중령의 안경과 서류철을 번갈아 쳐다보며 경멸을 숨기지 않았다. 고작 서류 쪼가리나 뒤적이는 행정장교가 감히 전투부대 하사관의 직무를 정지시켜 그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구역에서 그것도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계집 장교에게 망신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뿌리 깊은 편견이 드디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봐, 박중령. 그가 무심코 반말을 내뱉었다. 여기는 배고기지야. 최전방이라고. 여기서 당신 어깨에 달린 그 무궁화 중령 계급장은 그냥 장식품이야. 특히 당신 같은 여자한테는 말이지. 여자들이란 다 그렇지. 사무실에 처박혀서 커피나 마시면서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규정 타령이나 하고. 황 하사는 부하들을 향해 연설하듯 말했다. 저런 사람들이 군대에 물 다 흐려놓는 거야. 안 그런가?
제군들, 상병들은 맞습니다 하고 열렬히 호응했다. 그들에게 박중령은 자신들의 신성한 남자의 영역을 침범한 불청객일 뿐이었다. 황하사는 그들의 지지에 더욱 의기양양해졌다. 그는 박중령의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었다. 여긴 남자들의 일터야. 기름 냄새 맡으면서 구르는 곳이라고. 중령님처럼 향수 냄새나 풍기는 분이 함부로 나설 때가 아니란 말이지. 이것은 명백한 모욕이었다. 하지만 박지연 중령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녀는 황하사의 거친 숨소리와 침 튀기는 입을 그저 관찰할 뿐이었다. 그녀의 이런 무반응은 황하사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꼈다. 알아들었으면 얌전히 서류나 챙겨서 돌아가시지. 괜히 험한 꼴 보지 말고. 황하사는 마지막 경고처럼 내뱉었다. 그러나 박중령은 황하사를 그대로 무시했다. 그녀는 그를 옆으로 밀쳐내려는 듯이 쓰러져 있는 김민준 일병을 향해 한 걸음 움직였다. 김일병, 일어나. 그녀가 다시 한번 나지막이 명령했다. 그녀의 행동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황하사는 자신의 말이 완전히 묵살당하자 이성을 잃었다. 이 여자가 진짜 그는 박중령보다 먼저 김일병에게 다가갔다. 김일병이 박중령의 말에 힘을 얻어 비틀거리며 일어나려 하자 황하사는 군홧발로 김일병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김일병은 비명을 지르며 다시 바닥에 나뒹굴었다. 내가 아직 허락 안 했다. 김일병 감히 누구 명령을 듣는 거야. 황하사가 포효했다. 그는 김일병을 짓밟음으로써 박중령 앞에서 자신의 권력을 확인시키려 했다. 그만하라고 했다. 박중령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얼음장 같은 냉기가 실렸다. 그녀는 더 이상 서류를 든 행정장교가 아니었다. 그녀의 몸 전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순간적으로 주변 공기를 압도했다. 그녀는 황하사를 지나쳐 김일병에게 다가가려 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담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자신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박중령의 모습에 극도로 분노한 황하사가 최악의 실수를 저질렀다. 그는 이성적인 판단을 완전히 상실했다. 어딜 황하사가 소리치며 박중령의 앞을 가로막아 섰다. 그리고는 자신의 육중한 몸을 이용해 거칠게 그녀의 어깨를 밀쳤다. 이게 진짜 퍽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박지연 중령의 몸이 뒤로 살짝 밀려났다. 그녀의 안경이 콧등에서 살짝 미끄러졌다. 정적이 흘렀다. 웃고 있던 상병들의 표정이 굳었다. 그들조차도 하사관이, 그것도 남자 하사관이 여군 중령의 몸에 손을 댔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이것은 단순한 하극상을 넘어선 폭행이었다. 배고기지가 아무리 막 나가는 곳이라 해도 이것은 명백히 선을 넘은 행동이었다. 황하사 자신도 순간 놀란 듯했다. 그저 길을 막으려던 것이었는데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들어갔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오만한 표정을 되찾았다. 어쩔 건데 밀면 어쩔 거냐고 그의 눈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는 박중령이 울음을 터뜨리거나 최소한 당황해서 소리를 지르며 물러설 것이라 예상했다. 그것이 그가 아는 여자들의 일반적인 반응이었다. 그러나 박지연 중령은 울지도 소리 지르지도 않았다. 그녀는 밀려난 그 자리에서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미끄러진 안경을 손가락으로 밀어 올렸다. 그리고는 자신의 어깨, 황하사의 손이 닿았던 곳을 무심하게 한번 털어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황하사는 그녀의 눈을 보고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 눈은 더 이상 행정장교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노도 두려움도 아닌 먹잇감을 바라보는 포식자의 텅 빈 눈동자였다. 박지연 중령이 아주 조용히 그러나 정비창 전체에 울릴 만큼 또렷하게 입을 열었다. 황태석 하사. 그녀의 목소리는 지독히도 평온했다. 방금 그 행동 후회하게 될 거다. 내가 정확히 3초 주지. 황하사는 박지연 중령의 말을 듣고 마치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농담을 들은 사람처럼 배를 잡고 웃기 시작했다. 그의 웃음소리는 정비창의 철제 구조물에 부딪혀 불쾌하게 울려 퍼졌다. 푸아, 3초, 지금 나한테 3초를 주겠다고 이봐. 중령님, 영화를 너무 많이 보신 거 아닙니까? 그는 과장되게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어디 뭐 숨겨둔 카메라라도 있습니까? 아니면 중령님 서류 가방에서 뭐 로켓이라도 나옵니까? 그의 조롱에 동조하듯 두 상병도 긴장이 풀린 표정으로 다시 낄낄거리기 시작했다. 그들에게 이 상황은 그저 정신 나간 여장교의 발악 정도로 보였다. 황하사는 이 여자가 지금 자신의 계급만 믿고 허세를 부리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여기서 그녀의 코를 완전히 납작하게 만들어 다시는 자신들의 일에 간섭하지 못하게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 쇼를 완벽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소품을 이용하기로 했다. 그는 박중령을 조롱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바닥에 쓰러져 있던 김민준 일병을 향해 성큼 다가갔다. 그리고는 김일병의 멱살을 한 손으로 우악스럽게 움켜쥐고 그를 번쩍 들어 올렸다. 김일병의 발이 허공에서 버둥거렸다. 커헉. 김일병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다. 어디 보자. 3초라. 황하사는 김일병의 멱살을 쥔 채 박중령을 돌아보았다. 중령님이 말씀하신 3초 동안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릴까? 그는 김일병을 공중에 매단 채 흔들었다. 이봐, 김일병. 네가 믿는 저 중령님이 널 구해줄 것 같아. 그는 박중령을 향해 비열하게 웃었다. 보라고. 박중령. 이게 바로 힘이야. 당신이 가진 그깟 계급장이나 서류 쪼가리가 아니라 진짜 힘. 그는 김일병을 더욱 거세게 쥐어짰다. 이놈은 약해 빠졌어. 꼭 당신처럼 말이지. 당신 같은 여자 사령관 밑에서 뭘 배우겠어. 이것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행동이었다. 김일병의 멱살을 움켜쥔 바로 그 순간 그것은 박지연 중령에게 마지막 신호가 되었다. 그녀의 인내심은 정확히 거기까지였다. 박지연 중령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 숨소리는 마치 격렬한 운동, 전 심호흡을 하는 것처럼 깊고 고요했다. 그녀의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모든 감정이 사라진 듯한 무표정이었다. 첫 번째 움직임은 그녀의 손이었다. 그녀는 들고 있던 두꺼운 서류철을 자신의 발밑에 소리나지 않게 아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마치 귀중품을 다루듯 정중한 동작이었다. 두 번째 움직임은 그녀의 안경이었다. 그녀는 양손으로 조심스럽게 안경을 벗었다. 황하사와 병사들은 그녀가 드디어 겁을 먹고 울기라도 하려나 싶어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그녀는 벗은 안경을 반으로 접어 전투복상의 왼쪽 가슴 주머니에 단정하게 넣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녀는 주머니를 단추까지 채웠다. 이 모든 동작은 3초 남짓한 시간 동안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이어졌다. 그리고 안경이 사라진 그녀의 얼굴이 다시 들렸을 때 정비창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공기가 변했다. 하사는 본능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웃음소리가 턱 밑까지 차올랐다가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는 자신이 방금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지 못했지만 눈앞의 여자가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더 이상 행정장교가 아니었다. 안경이라는 위장이 벗겨지자 그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다.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 같은 눈매,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차가운 눈동자. 그 눈은 수많은 실전을 겪으며 생과 사의 경계를 넘나든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눈빛이었다. 그녀의 자세도 바뀌었다. 조금 전까지 서류의 무게 때문에 한쪽으로 살짝 기울었던 어깨는 이제 완벽한 수평을 이루며 당당하게 펴졌다. 그녀의 두 발은 어깨 너비로 벌려져 바닥에 단단히 고정되었고 무게 중심은 살짝 낮아졌다. 그것은 언제든 폭발적인 힘을 낼 수 있는 교과서적인 전투 준비 자세였다. 그녀는 가만히 서 있었지만 마치 압축된 스프링처럼 엄청난 에너지가 그녀의 전신을 감돌고 있었다. 뭐야. 황하사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는 여전히 김일병의 멱살을 쥐고 있었지만 그 손의 힘은 조금 전의 확신을 잃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김민준 일병. 그는 질식의 고통 속에서도 눈앞의 광경을 목격했다. 그는 박중령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서 느꼈다. 조금 전까지 자신을 변호해 주던 그저 목소리만 단호했던 행정장교가 아니었다. 지금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저 여군 중령은 다른 존재였다. 그녀는 맹수였다. 완벽하게 위장하고 있던 최상위 포식자였다. 김일병은 숨이 막히는 와중에도 공포가 아닌 기묘한 경외감을 느꼈다. 저 중령님은 다르다. 두 상병도 더 이상 웃지 않았다. 그들은 황하사의 등 뒤에서 얼어붙었다. 그들은 군인이었다. 비록 부조리에 동참하고 있었지만 진짜가 풍기는 살기는 본능적으로 알아챌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 박지연 중령이 내뿜는 것은 명백한 살기였다. 뭘 꼬라봐. 황하사는 자신의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더욱 큰 소리를 쳤다. 그는 허세를 부리며 김일병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내까짓게 안경 벗는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아. 여기가 내년이. 황하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다. 황하사는 자신의 마지막 말이 공중에서 흩어지기도 전에 박지연 중령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아니,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움직였다. 그의 눈이 그 움직임을 따라잡지 못했다. 황하사가 내년이 라고 외치며 박중령의 멱살을 잡기 위해 육중한 몸을 날리며 오른손을 뻗는 순간 모든 것이 일어났다. 그것은 폭력이라기보다는 정밀한 기계의 작동에 가까웠다. 박중령은 황하사의 주먹이 자신의 전투복에 닿기도 전에 반보 왼쪽으로 스텝을 옮겼다. 그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황하사의 공격은 목표를 잃고 허공을 갈랐다. 동시에 박중령의 왼손이 번개처럼 솟아올라 황하사의 뻗은 오른팔 손목 안쪽을 감아쥐었다. 그녀의 소나기는 작았지만 마치 강철 바이스 브이스처럼 그의 손목 동맥과 신경다발을 정확하게 압박했다. 황하사가 자신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비명은 시작에 불과했다. 박중령은 그의 손목을 잡은 것을 축으로 삼아 몸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180도 회전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유연하면서도 폭발적이었다. 황하사의 거대한 체중이 그녀의 회전력에 휘말려 중심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졌다. 그가 균형을 잡으려 버둥거릴 시간조차 없었다. 박중령은 회전의 정점에서 그의 팔꿈치 관절을 자신의 어깨로 받쳤다. 그리고 잡고 있던 손목을 지렛대 삼아
자신의 체중을 실어 아래로 내리눌렀다. 그것은 교과서적인 팔꺾기 암바. 암바 기술이었다. 아니, 교과서를 초월한 실전 기술이었다. 우드득 정비창의 소음을 뚫고 굵은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듯한 건조하고 끔찍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황태석 하사의 입에서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처절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의 거대한 몸이 그대로 바닥에 처박혔다. 그는 아스팔트 바닥에 얼굴을 대고 나뒹굴었고 그의 오른팔은 부자연스러운 각도로 등 뒤로 꺾여 있었다. 극심한 고통이 그의 모든 신경을 불태웠다. 팔꿈치 관절이 탈구되거나 혹은 그 이상이 되었음이 분명했다. 그가 자랑하던 거대한 근육은 이 정교한 관절 기술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오히려 그의 육중한 체중이 기술의 파괴력을 더하는 역효과를 냈을 뿐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데 걸린 시간은 황하사가 공격을 시작한 순간부터 바닥에 처박히기까지 채 1초도 걸리지 않았다. 정비창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조금 전까지 낄낄거리던 두 명의 상병은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들의 입은 벌어져 있었고 눈은 공포로 가득 차 눈앞의 광경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의 머릿속은 하얘졌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저 여자가 황하사를 한 방에. 그들은 황하사가 부대 내 씨름 대회에서 연대 챔피언을 먹을 정도의 괴력 소유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 황하사가 저 가녀려 보이는 여군 중령에게, 그것도 손목이 잡힌 지 1초도 안 되어 팔이 부러지며 쓰러진 것이다. 김민준 일병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떨리는 눈으로 박지연 중령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압도적인 존재에 대한 경외감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어떻게 저런 움직임을, 어떻게 저런 힘을. 박지연 중령은 황하사의 등 뒤에 서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무표정했다. 마치 방금 파리 한 마리를 잡은 듯. 그녀의 호흡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녀는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황하사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손목을 가볍게 털었다.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묻은 듯한 그 동작은 지금 바닥을 구르고 있는 황하사에게는 그 어떤 폭력보다 더한 굴욕감을 안겨주었다. 시끄럽군. 박중령이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녀는 황하사의 비명소리가 귀에 거슬린다는 듯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김일병의 마른 걸레를 군홧발로 툭 찼다. 걸레가 날아가 황하사의 입 근처에 떨어졌다. 그걸로 입을 막아라. 소음 공해다. 황하사는 고통과 분노, 그리고 이제야 밀려오는 공포로 이성을 잃었다. 그는 왼팔로 바닥을 짚고 일어나려 발버둥 쳤다. 이 미친 내년이 감히 내 팔을. 하지만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박지연 중령이 그의 등 뒤로 다가가 그의 부러진 오른팔 손목을 다시 움켜쥐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저 손목을 가볍게 쥐었을 뿐이지만 이미 박살난 관절에 전해지는 고통은 황하사의 혼을 빼놓기에 충분했다. 그는 다시 바닥에 얼굴을 쳐박고 경련을 일으켰다. 움직이지 마. 더 망가뜨리고 싶지 않으면. 박중령의 목소리는 의사의 진단처럼 냉정했다. 두 상병은 그제야 정신이 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왕이 짐승처럼 바닥을 기는 모습을 보고 공포에 질렸다. 그들 중 하나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박지연 중령의 시선이 그들에게로 향했다. 그 시선은 얼음 송곳처럼 날카로웠다. 거기, 너희 둘. 두 상병은
마치 발에 못이라도 밝힌 듯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도망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았다. 저 여자 앞에서 등을 보이는 순간 자신들도 황하사와 똑같은 꼴이 되리라는 것을. 박지연 중령은 황하사의 손목을 놓아주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그 두 상병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군화 소리가 아스팔트 바닥에 또각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사형 집행인의 발걸음 소리처럼 들렸다. 그녀는 두려움에 질려 오줌이라도 지릴 듯한 상병들 앞에 멈춰섰다. 그녀는 여전히 손을 주머니에 넣거나 하지 않았다. 언제든 반응할 수 있는 완벽한 준비 태세였다. 너희는 방금 저자가 상관을 모욕하고 폭행하는 것을 방관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아니, 동조했지. 맞나? 아닙니다. 중령님, 저희는. 한 상병이 변명하려 했지만 박중령의 눈빛에 눌려 말을 더듬었다. 시끄러워. 박중령이 말을 잘랐다. 너희에게도 3초를 주겠다. 지금부터. 라니요. 두 명의 상병은 박지연 중령의 말에 숨이 멎는 듯했다. 그것은 선택을 강요하는 시간이었다. 항복할 것인가? 저항할 것인가? 아니면 도망칠 것인가? 하지만 그들의 발은 이미 아스팔트에 뿌리라도 내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의 뇌는 여군 중령이라는 기존의 정보와 방금 황하사를 1초 만에 제압한 괴물이라는 새로운 정보 사이에서 충돌을 일으키며 마비되었다. 한 상병이 공포에 질려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박지연 중령은 그들의 공포를 즐길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상황을 신속하게 정리해야 했다. 그녀는 여전히 고통으로 신음하는 황하사의 등 뒤에서 차갑게 그들을 응시했다. 그녀의 한쪽 무릎이 황하사의 등을 가볍게 누르고 있었고 꺾인 팔은 여전히 그녀의 손아귀에 잡혀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무력화되었다. 두 상병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어떡하지라는 절박한 질문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이 여자가 정말로 자신들의 목을 꺾으러 다가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시간이 없었다. 박중령은 그들의 어리석은 저항을 유도할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그들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완전히 꺾어버리기로 결정했다. 그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었다. 시간 다 됐다. 그녀가 나지막이 선언했다. 두 상병이 움찔하며 방어 자세를 취하려던 바로 그 순간 박중령은 황하사의 등을 누르고 있던 무릎을 떼는 대신 그를 제압하고 있지 않던 반대쪽 손을 천천히 자신의 전투복 상의 안쪽 주머니로 가져갔다. 그것은 그녀가 안경을 넣었던 가슴 주머니가 아니었다. 전투복 재킷 내부에 숨겨진 오직 특정 인원에게만 지급되는 특수 주머니였다. 황하사와 상병들은 그녀가 무기라도 꺼내는 것은 아닌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하지만 그녀가 꺼낸 것은 총도 칼도 아니었다. 그것은 검은색 가죽으로 마감된 손바닥만 한 크기의 신분증 케이스였다. 일반 장교들이 사용하는 낡고 평범한 플라스틱 케이스와는 그 재질부터가 달랐다. 케이스의 표면에는 빛을 반사하지 않는 무광의 금색 육군 특수전사령부 SWC 문장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었다. 박지연 중령은 그것을 꺼내 들고 마치 성가신 벌레를 쫓아내듯 두 상병을 향해 툭 던졌다. 검은색 케이스는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 두 상병의 발밑에 툭 하고 떨어졌다. 주워. 그녀의 목소리는 명령이라기보다는 사실의 통보에 가까웠다. 그리고 큰 소리로 읽거라. 내 놈들이 무시했던 계집의 정체를.
두 상병 중 한 명 박상병이라고 하자 이 망설이며 허리를 숙였다. 그의 손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가죽 케이스를 집어들었다. 케이스는 이상하게도 묵직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케이스를 열었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다. 그의 호흡이 멎었다. 뭐야? 빨리 읽어. 옆에 있던 동료 김상병가 초조하게 외쳤다. 박상병은 침을 꿀꺽 삼켰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사진. 박지연. 소속 박중령이 재촉했다. 박상병의 눈동자가 다음 줄로 향했다. 그리고 그는 얼어붙었다. 소속.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SWC. 그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김상병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특전사 행정장교가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이 건드린 사람이 평범한 책상 물림이 아님을 그제야 깨달았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절망은 다음 줄에 있었다. 박상병의 목소리가 이제는 거의 울음에 가까워졌다. 그는 신분증을 떨어뜨릴 뻔했다. 직책 제707 특수 임무 대대 707. 김상병이 경악하며 반문했다. 치발링치 백호 대테러 특수임무대 소속 707 특수임무대대. 그 이름이 정비창의 공기를 갈랐다. 그것은 단순한 부대 이름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육군, 아니 대한민국 전체에서 전설이자 신화로 통하는 이름이었다. 국가급 대테러 임무, 요인 암살 및 구출, 적진 깊숙한 곳에서의 특수정찰. 그들은 언론에 노출되지 않는 그림자 부대였다. 그곳의 대원들은 한 명 한 명이 인간 병기 그 자체라고 알려져 있었다. 그들은 일반 병사들에게는 TV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나 존재하는 만날 일도 없고 만나서도 안 되는 괴물들이었다. 그런데 지금 두 상병의 시선이 천천히 공포에 질려 박지연 중령에게로 향했다. 조용하고 안경을 썼으며 서류철을 들고 다니던, 그래서 자신들이 계집, 책상 물림이라고 마음껏 조롱했던 저 여군 중령이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707 백호 부대 소속이었다. 그들은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황하사의 공격을 피하고 1초 만에 팔을 부러뜨린 그 비현실적인 움직임. 안경을 벗자마자 변했던 그 살기등등한 눈빛. 그 모든 것이 그녀가 707이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그들은 그저 상관에게 하극상을 저지른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동물원에 우리 문이 열린 것을 모르고 그 안에서 잠자고 있던 호랑이의 꼬리를 잡아당긴 것이었다. 바닥에서 신음하던 황하사조차도 그 이름을 들었다. 치발링치. 그의 귀에 그 세 글자가 밝히는 순간 팔이 부러지는 고통조차 일순간 잊혔다. 그의 눈이 절망으로 가득 찼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단순한 폭행이나 하극상 따위가 아니라는 것을. 특수전사령부, 그것도 707 부대원의 임무 수행을 방해하고 나아가 폭행한 것이다. 이것은 군법회의 정도가 아니라 국가 반역죄에 준하는 군기문란 행위로 다루어질 수도 있었다. 그의 군 생활은 끝났다. 아니, 그의 인생이 끝장난 것일지도 몰랐다. 박지연 중령은 황하사의 등에서 발을 뗐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다. 이제 그녀는
아무런 위장도 하지 않은 707의 중령 박지연으로서 그들 앞에 섰다. 그녀가 들고 온 서류철은 위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실제로 백오기지의 군수 지원 및 경계 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특전사의 공식 감사 서류였다. 황 하사의 최악의 실수는 그녀가 행정 업무를 맡고 있다고 해서 그녀가 행정장교일 것이라 지레짐작한 것이었다. 707의 엘리트 요원들은 CQC 근접 전투 능력뿐만 아니라 적진 침투 및 교란을 위한 고도의 정보 분석 및 행정 처리 능력까지 겸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서류와 전투 모두에서 스페셜리스트였다. 박중령은 얼어붙은 두 상병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박상병의 손에서 자신의 신분증을 조용히 회수했다. 이제 알겠나?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나는 이곳의 연필 개수나 새로운 것이 아니다. 특수전 사령부 사령관 직속 명령에 따라 백오기지의 전반적인 전투 준비 태세와 군기를 점검하러 온 감사관이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진 황하사와 공포에 질린 두 상병,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경외의 눈빛을 보내는 김일병을 차례로 둘러보았다. 그리고 방금 너희 셋은 내 첫 번째 감사 목표가 되었다. 두 상병은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아스팔트 바닥에 쳐박았다. 잘못했습니다. 중령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들의 절규가 정비창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박지연 중령의 눈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에게 있어 이들은 이미 정리해야 할 대상일 뿐이었다. 잘못했습니다. 중령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두 상병의 절규는 끔찍할 정도로 처절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왕이었던 황하사가 1초 만에 팔이 부러지고 짐승처럼 제압당하는 것을 본 순간 자신들의 운명 또한 결정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오만함은 순식간에 증발했고 그 자리에는 오직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공포만이 남았다. 그들은 아스팔트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용서를 구걸했다. 하지만 박지연 중령은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그녀의 모든 감각은 여전히 바닥에 엎드린 채 꺾인 팔을 붙들고 신음하는 황태석 하사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알았다. 저런 부류의 인간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특히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힘이, 그것도 자신이 가장 경멸했던 여자에게 산산조각 났을 때 그들의 마지막 발악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위험할 수 있었다. 황하사는 꺾인 팔의 고통 속에서 707이라는 단어를 들었다. 치발링치, 치발링치. 그 이름이 그의 뇌리에서 메아리쳤다. 불가능했다. 이건 악몽이었다. 저 여자가 707이라고 그가 평생을 바쳐 경멸하고 무시했던 서류나 만지는 계집 장교가, 하지만 그의 팔에서 전해지는 끔찍한 고통과 그녀의 얼음장 같은 눈빛이 그것이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군림하던 왕국이 박살났다. 부하들의 경멸 어린 시선이 느껴졌다. 군사, 재판, 불명예의 저녁, 영창. 그의 남은 인생이 지옥으로 변하는 모습이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의 자존심, 그의 남성성,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이 순간 산산조각 났다. 절망이 그의 목을 졸랐다. 그리고 그 절망은 이내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검은 분노로 변했다. 이대로 끝날 순 없어. 그는 생각했다. 이대로 저 여자가 승리자가 되어 자신을 끌고 가게 둘 수는 없었다. 만약 자신이 무너진다면
최소한 이 여자도 함께 끌고 가야 했다. 구석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이다. 이 미친년이. 황하사는 고통을 잊은 듯한 포효를 내뱉으며 성한 왼팔로 바닥을 짚고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고통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고 눈은 실핏줄이 터져 광기로 번들거렸다. 그는 부러진 오른팔을 너덜거리게 매단 채 온 체중을 실어 박지연 중령을 향해 돌진했다. 그것은 공격이 아니었다. 자살 돌격이었다. 그는 그녀를 붙잡고 부러뜨리고 함께 아스팔트 바닥을 구를 생각이었다. 같이 죽자. 이년아. 두 상병은 무릎을 꿇은 채 그 광경을 보고 얼어붙었다. 그들은 황하사가 마지막 발악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도와야 하나 아니. 저 여자는 707이다. 그들의 몸은 공포로 마비되어 그 어떤 명령도 듣지 않았다. 김민준 일병 역시 숨을 먹고 지켜보았다. 중령님. 그러나 박지연 중령은 놀라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그 돌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침착했다. 그녀의 눈은 이미 황하사의 움직임, 그의 속도, 그리고 그의 의도를 모두 꿰뚫어 보고 있었다. 부상당한 짐승의 마지막 몸부림일 뿐이었다. 황하사가 그녀를 덮치기 직전 그녀는 후퇴하는 대신 오히려 반보 앞으로 전진했다. 그리고는 황하사의 육중한 몸이 스쳐 지나가는 찰나 그녀의 몸이 발레리나처럼 부드럽게 왼쪽으로 회전했다. 황하사의 돌진은 목표를 잃고 그녀의 옆을 아슬아슬하게 지나쳤다. 바로 그 찰나였다. 황하사가 그녀의 옆을 스쳐 지나가는 그 5초의 순간 박지연 중령의 오른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그녀의 손은 황하사의 허리춤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가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 차고 있던 검은색 고무 재질의 훈련용 권총이 홀스터에 꽂혀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망설임 없이 권총의 손잡이를 움켜쥐고 홀스터에서 그것을 뽑아들었다. 이 모든 것이 그녀의 몸이 회전을 끝내기도 전에 일어났다. 그녀의 회전이 멈추었을 때 그녀는 이미 황하사의 등 뒤에 서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그의 훈련용 권총이 들려 있었다. 황하사는 목표를 놓치고 비틀거리며 멈춰 서려 했다. 그가 다시 몸을 돌려 박중령을 찾으려던 순간이었다. 퍽! 공기를 가르는 둔탁한 소리가 정비창에 울려 퍼졌다. 소음이라기보다는 젖은 걸레로 콘크리트 바닥을 내리치는 듯한 밀도 높은 충격음이었다. 박지연 중령이 뽑아든 고무 권총의 묵직한 손잡이 부분이 황하사의 뒤통수, 정확히는 두개골과 목이 만나는 지점 후두부를 강타했다. 그것은 707에서 배우는 비살상 제압술 중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확실한 타격이었다. 황하사의 광기, 어린 외침이 그대로 멎었다. 그의 눈이 허공을 향해 뒤집혔다. 그의 몸에서 모든 힘이 순간적으로 빠져나갔다. 그는 끄하는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마치 전원이 꺼진 로봇처럼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다. He was all. 그의 거대한 몸이 아스팔트 바닥에 대자로 뻗었다. 부러진 팔이 바닥에 부딪히며 기괴한 각도로 꺾였지만 그는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그는 완벽하게 의식을 잃었다. 정비창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황하사의 포효도, 상병들의 구걸도, 김일병의 거친 숨소리도 모두 멎었다. 오직 뜨거운 바람 소리만이 갓 의식을 잃은 육중한 몸뚱이 위를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황하사의 돌진부터 그가 바닥에 쓰러지기까지 걸린 시간. 약 3초. 무릎을 꿇고 있던 두 상병은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그들의 왕, 그들의 절대 권력이었던 황하사가
이제 아스팔트 바닥에 뻗은 고깃 덩어리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훈련용 권총을 가볍게 손에 쥔 채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모습으로 박지연 중령이 서 있었다. 그 상병 중 하나 박 상병가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엉덩방아를 찧은 채 두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미친 듯이 뒷걸음질 쳤다. 오지 마십시오. 제발. 다른 한 명, 김상병은 아예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었고 입에서는 의미 없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박지연 중령은 그들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시선이 뒷걸음질 치는 박상병에게 고정되었다. 그녀는 움직였다. 이번에는 회전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걸었다. 하지만 그 속도는 달리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서너 걸음 만에 그녀는 박상병과의 거리를 완전히 좁혔다. 안 돼. 박상병이 겁에 질려 팔을 휘저으며 일어나려 했다. 하지만 그는 일어날 수 없었다. 박지연 중령의 왼쪽 팔꿈치가 그의 명치 태양신경총을 정확하게 찍어 눌렀다. 컥 박상병의 폐에서 모든 공기가 강제로 빠져나갔다. 그는 숨을 쉴 수 없는 고통에 눈이 튀어나올 듯 했다. 그가 고통으로 상체를 숙이는 순간 박중령의 오른손이 날카로운 수도 쇼더가 되어 그의 목 측면, 경동맥동을 정확하게 내리쳤다. 그것은 타격이라기보다는 누르기에 가까운 정밀한 신경 차단 기술이었다. 뇌로 가는 혈류와 신경이 일시적으로 차단되었다. 박상병의 몸이 그대로 굳었다. 그의 눈은 뜬 채로 초점을 잃었다. 그는 자신이 맞았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옆으로 쓰러져 미동도 하지 않았다. 역시 단 한 번의 비명도 없었다. 이제 3명 중 2명이 완벽하게 제압되었다. 마지막 남은 김상병은 그 모든 과정을 무릎 꿇은 자세 그대로 지켜보았다. 그는 이제 울지도 도망치지도 못했다. 그는 완벽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의 바지 가랑이 사이로 뜨거운 액체가 흘러나와 아스팔트 바닥을 적시기 시작했다. 공포가 그의 방광을 터뜨린 것이다.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박지연 중령은 그에게로 천천히 걸어갔다. 또각. 그녀의 군화 소리가 마치 지옥에서 울리는 시계추 소리처럼 들렸다. 그녀는 여전히 훈련용 권총을 손에 들고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가볍게 던지며 장난을 쳤다. 그녀는 오줌을 지린 채 벌벌 떨고 있는 김상병의 바로 앞에 멈춰섰다. 그녀의 군화코가 그의 무릎에 닿았다. 김상병은 공포에 질려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는 다음 순간 권총의 개머리판이 자신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박중령은 그를 때리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그의 귓가에 얼음장 같은 목소리를 속삭였다. 내 놈들의 왕은 끝났다. 그 속삭임은 어떤 폭력보다 더 무서웠다. 김상병은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압니다. 잘못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그녀가 조용히 명령했다. 머리 뒤로 깍지 껴. 김상병은 마치 용수철에 튕기듯 재빨리 아스팔트 바닥에 배를 대고 엎드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뒤통수를 감쌌다. 그는 감히 움직일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흐느낄 뿐이었다. 황 하사가 마지막 돌격을 감행한 순간부터 3명의 가해자가 모두 제압되기까지 걸린 시간, 채 10초가 걸리지 않았다.
정비창에는 완벽한 정적이 흘렀다. 거구의 남자 셋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한 명은 팔이 꺾인 채 기절했고, 한 명은 신경이 차단되어 기절했으며, 마지막 한 명은 오줌을 지린 채 공포에 떨며 엎드려 있었다. 그 중심에 박지연 중령이 서 있었다. 그녀는 손에 든 훈련용 고무 권총을 바라보았다. 마치 더러운 물건을 만졌다는 듯 그녀는 그것을 의식을 잃은 황하사의 등 위로 툭 던져버렸다. 그녀의 호흡은 평온했다. 그녀의 전투복은 흐트러짐이 없었고 머리카락 한 올조차 헝클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전투복상의 왼쪽 가슴 주머니에 천천히 손을 넣었다. 그리고는 아까 접어넣었던 자신의 금속태 안경을 꺼냈다. 그녀는 안경을 펼쳐 다시 자신의 얼굴에 썼다. 날카로운 707 백호의 눈빛은 다시 두꺼운 렌즈 뒤로 사라졌다. 냉철하고 이성적인 행정감사관 박지연 중령이 돌아온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무릎에 묻은 아주 미세한 먼지를 손으로 툭툭 털어냈다. 그것은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알리는 차갑고도 완벽한 마침표였다. 그녀는 이 모든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경악과 경외 속에서 지켜본 유일한 목격자 김민준 일병을 돌아보았다.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일어나라. 김일병. 박지연 중령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지만 김민준 일병에게는 그 어떤 따뜻한 격려보다 더 큰 힘을 주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하지만 온 힘을 다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차렷 자세를 취하려 했지만 온몸이 떨려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었다. 그의 눈은 경외와 공포, 그리고 알 수 없는 감동으로 젖어 안경을 다시 쓴 박중령의 모습을 넋 나간 듯이 바라보고 있었다. 박중령은 더 이상 바닥에 쓰러진 3명의 쓰레기들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는 아까 전투가 시작되기 전 자신이 소중하게 내려놓았던 두꺼운 서류철로 걸어갔다. 그녀는 서류철을 집어들고 겉에 묻은 먼지를 가볍게 털어냈다. 그리고 그녀는 서류철에 잠금 장치를 풀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묶음이 아니었다. 서류철 내부는 특수 제작된 수납 공간이었고 그 안에는 일반 군용 무전기가 아닌 칠흑처럼 검고 투박한 위성 전화기가 들어 있었다. 그녀는 전화기를 꺼내 안테나를 뽑았다. 그녀가 누른 단축 번호는 단 하나였다. 끈. 또. 사령부입니다. 박지연 중령이다. 사령관님, 연결해. 그녀의 목소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일반 장교라면 감히 상상도 못할 사령관 직통 연결이었다. 전화를 받은 통신병은 그녀의 목소리와 호출 부호를 즉각 인지하고 단 1초의 지연도 없이 연결을 돌렸다. 박중령. 전화기 너머로 낮고 묵직한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사령관님, 박지연 중령 보고드립니다. 그녀는 바닥에 널브러진 3명의 인간들을 힐끗 내려다보며 기계처럼 정확하게 보고를 시작했다. 현 시간부로 배고기지 후방 정비창에서 부대 감사 임무 수행 중 황태석 하사 외 2명의 병력에 의한 심각한 군 기강문란, 하극상, 그리고 상관 폭행 및 감사, 방해 행위 발생. 사령관은 잠시 침묵했다. 상관 폭행이라는 단어가 그것도 707의 베테랑 중령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이 그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 분명했다. 부상 정도는 저 말씀이십니까? 박중령은 마치 황당한 질문을 들었다는 듯 반문했다. 문제 없습니다. 다만 가해자 3명은 현재
의료 지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녀는 팔이 꺾인 황하사와 신경이 차단되어 기절한 상병을 무심하게 쳐다보며 말했다. 황하사는 우측 팔꿈치 관절 완전 탈구. 박상병은 경동맥동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 의식 불명. 김상병은 전투 불능. 전화기 너머로 사령관의 짧은 허수음 소리가 들렸다. 그는 그녀의 전투력을 의심하지 않았다. 알겠다. 자네답군. 자네 임무는 끝까지 완수해야지. 배고기지 지휘 계통은 완전히 무시한다. 지금 즉시 사령부 직할 헌병대와 특별조사팀을 그쪽으로 보내겠다. 현장을 확보하고 증인을 보호하라. 명령, 수명. 박지연 중령. 그녀는 통화를 종료하고 위성 전화기를 다시 서류철에 넣었다. 그녀가 김민준 일병을 돌아보았다. 김일병. 넌 이제부터 내 명령만 따른다. 알겠나? 예. 예, 알겠습니다. 김일병이 목이 터져라 외쳤다. 좋아. 저기 구석에 가서 내가 부를 때까지 꼼짝 말고 대기해. 넌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이다. 김일병은 거의 달리다시피 구석으로 이동했다. 몇 분이 채 지나지 않았다. 배고기지의 비상벨이 울리지 않았다. 대신 멀리서부터 땅을 울리는 육중한 엔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배고기지가 보유한 K-131 레토나 따위의 소리가 아니었다. 훨씬 더 강력하고 위협적인 험비 HMMWV의 엔진음이었다. 끼이 이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는 굉음과 함께 정비창 입구로 칠흑 같은 검은색 군용 지프 4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들이닥쳤다. 차량에는 배고기지의 부대 마크 대신 검은 배경에 은색 날개를 펼친 특수전 사령부 SWC의 문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차량이 멈추기도 전에 전투복이 아닌 완벽한 대테러 전술 장비, 검은색 전투복, 방탄 헬멧, 전술 조끼, K1A 기관 단총로 무장한 헌병들이 뛰어내렸다. 그들은 배고기지 헌병대가 아니었다. 그들은 특전사령부 직할 707과 동일한 수준의 훈련을 받는 특별경호대 소속 헌병들이었다. 그들의 눈빛은 박지연 중령의 그것과 닮아 있었다. 그들은 정비창의 광경 바닥에 널브러진 3명의 병사와 그 중심에 서류철을 들고 서 있는 박지연 중령을 보고도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그들은 즉시 상계하여 정비창의 모든 출입구를 통제했다. 바로 그때 배고기지의 지휘관인 이철수 대령이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헐레벌떡 뛰어왔다. 그는 자신의 부대에 울린 비상벨이 아니라 사령부 직할 헌병대의 무단 진입 보고를 받고 경악하여 달려온 것이었다. 아니 이게 무슨... 그는 자신의 구역에 무단으로 진입한 특전사 헌병들에게 고함을 치려 했다. 그러나 그는 곧 그들 한가운데 서 있는 박지연 중령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녀의 발치에 쓰러져 있는 자신의 부대원들을 보았다. 박중령, 이게 지금 무슨... 이 대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그는 박중령이 행정감사 차 방문한 것으로만 보고받았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단순한 감사가 아니었다. 특전사령부 직할 헌병대가 사령관의 명령 없이 움직일 리가 없었다. 그는 자신이 무언가 단단히 잘못 짚었음을 깨달았다. 특전사 헌병대 팀장이 이 대령에게 다가와 경례를 붙였다. 충성. 특수전 사령부 헌병대장입니다. 사령관님 직속 명령에 의거 배고기지 내 군 기강 문란 및 상관 폭행 사건 조사를 위해 현장을 접수합니다. 지금부터 배고기지 지휘관의 현장 접근 및 지휘권 행사를 일시적으로 제한합니다.
뭐라고 지휘권을 제안해 이 대령의 얼굴이 백지장에서 잿빛으로 변했다. 이것은 자신의 부대에서 쿠데타급의 사고가 터졌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는 박지연 중령에게 다가가 거의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이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박 중령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가 보고받은 것과는. 박지연 중령은 그런 이 대령을 차갑게 쳐다보았다. 대령, 당신 부대원들이 내 임무 수행을 방해하고 날 폭행했소. 폭행이 대령의 눈이 뒤집힐 듯 커졌다. 저들을 연행해. 박중령이 턱짓으로 바닥에 쓰러진 3명을 가리켰다. 특전사 헌병들은 즉시 움직였다. 그들은 의식을 잃은 황하사와 박상병을 짐짝처럼 거칠게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오줌을 지린 채 벌벌 떨고 있던 김상병도 끌어냈다. 그들은 일반 수갑이 아닌 훨씬 더 강력한 플라스틱 케이블 타이로 그들의 손을 등 뒤로 결박했다. 그때쯤 황하사가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는 꺾인 팔의 고통과 머리가 깨질 듯한 통증 속에서 눈을 떴다.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살기등등한 특전사 헌병들을 보았다. 그는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박지연 중령과 그녀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이 대령 자신의 부대 지휘관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현실임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알았다. 중령님, 황하사가 절박하게 외쳤다. 박지연 중령님, 제가 미쳤었습니다. 중령님이 707 출신이신 줄 정말 몰랐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구걸은 처절했다. 그는 몰랐다는 것을 필사적으로 변명했다. 황하사의 비굴한 모습을 지켜보던 박지연 중령이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헌병들에게 결박당해 무릎이 꿇린 황하사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허리를 살짝 숙였다. 그녀는 안경 너머의 차가운 눈으로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 무지가 네 행동의 변명이 되지는 않는다. 황하사. 그녀는 황하사의 어깨, 그가 박중령을 밀쳤던 바로 그곳을 손으로 툭툭 치며 말을 이었다. 넌 군복을 더럽혔다. 그 말은 황하사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의 눈에 맺혀 있던 마지막 희망의 빛이 꺼지고 절망이 그를 삼켰다. 헌병들이 그들을 짐승처럼 차량으로 끌고 갔다. 이 대령은 땀을 비오듯 흘리며 박중령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박지연 중령은 그런 대령을 쳐다보며 말했다. 대령, 이제부터가 진짜 감사 시작이오. 당신의 사무실로 가지. 정비창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구석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본 김민준 일병은 자신이 오늘 전설의 한 페이지를 목격했음을 깨달았다. 황하사와 그의 일당이 특전사 헌병대의 차량에 실려 사라진 후 배고기지 후방 정비창은 마치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정적에 휩싸였다. 이철수 대령은 안절부절 못하며 박지연 중령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부대에서 일어난 이 끔찍한 하극상에 대해 어떻게 변명해야 할지 몰라 진땀만 뻘뻘 흘렸다. 하지만 박지연 중령은 이 대령의 변명을 들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녀에게 황하사의 난동은 이 거대한 부패의 증상에 불과했다. 그녀는 질병의 근원을 찾아 뿌리 뽑아야 했다. 그녀가 배고기지에 파견된 진짜 이유였다. 대령. 박중령이 서류철을 다시 고쳐들며
차갑게 입을 열었다. 당신 부대의 지휘 통제실로 안내하시오. 지금부터 백오기지의 모든 물자, 반출입 기록, 차량 운행 일지, 그리고 초소 근무 일지 원본을 확인해야겠소. 예지. 지금 말입니까? 이 대령이 당황했다. 그것들은 부대의 민감한 군사 기밀 자료였다. 지금 박중령은 단호했다. 아니면 사령관님께 직접 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할까? 아, 아닙니다. 바로 준비시키겠습니다. 이 대령은 감히 토를 달지 못하고 그녀를 자신의 지휘 통제실로 안내했다. 지휘 통제실에 도착하자마자 박중령은 707의 작전 지휘관 모드로 돌입했다. 그녀는 더 이상 행정장교로 위장할 필요도 없었다. 그녀는 특전사 헌병들을 시켜 지휘 통제실의 모든 출입을 통제했다. 이 대령조차도 그녀의 허락 없이는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져온 서류철을 펼쳤다. 그것은 빈 종이가 아니었다. 지난 몇 주간 특전사 정보처에서 백오기지의 모든 통신과 데이터 흐름을 감청하며 분석한 이상 징후 보고서가 들어 있었다. 백오기지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유류 디젤 소비량과 잦은 차량 부품 교체 주기가 포착되었던 것이다. 대령. 박중령이 보고서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지난 3개월간 귀 부대의 디젤 소비량이 전방 부대 평균치의 170%를 상회하고 있소. 이 비정상적인 수치에 대해 보고받은 바 있나? 이 대령은 식은땀을 닦으며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그건 아마도 최근 훈련이 잦았고 또 장비가 노후화되어서 거짓말. 박중령이 그의 말을 잘랐다. 당신 부대의 훈련 일정표는 지난 분기와 동일했소. 그리고 노후화된 장비는 오히려 운행 시간이 줄었지. 내 정보에 의하면 그녀는 지휘 통제실의 당직 사관에게 명령했다. 지난 6개월간의 모든 유류, 불출 대장과 차량 정비 기록을 이 모니터에 띄워 당장. 그녀는 안경을 고쳐 쓰고 스크린에 뜬 수백 개의 데이터 라인을 무서운 속도로 훑어보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닌 그 속에 숨겨진 패턴을 읽고 있었다. 황하사가 조롱했던 서류 작업 능력. 그것은 사실 707의 핵심 역량인 적의 정보를 분석하고 약점을 찾아내는 정보 분석 능력 그 자체였다. 그녀의 손가락이 한 지점에서 멈췄다. 여기. 그녀가 가리킨 곳은 황태석 하사가 책임자로 있는 정비반의 기록이었다. 유독 그의 반에서만 야간 긴급 정비 요청이 잦았고 그때마다 상당량의 유류와 고가의 차량 부품 엔진 오일 필터, 타이어 등이 불출되었다. 이상하군. 박중령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야간 긴급 정비가 이렇게 잦은데 정작 다음날 차량 운행 중단 보고는 단 한 건도 없어. 마법처럼 수리가 끝났다는 건가? 그녀는 김민준 일병을 호출했다. 특전사 헌병의 보호를 받으며 통제실로 들어온 김 일병은 여전히 겁에 질려 있었지만 박중령 앞에서는 필사적으로 침착하려 했었다. 김 일병. 넌 후방 보급창 소속이었지. 예, 그렇습니다. 황하사가 왜 유독 널 괴롭혔지? 솔직하게 말해. 내 신변은 내가 보장한다. 김 일병은 침을 꿀꺽 삼켰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박중령의 흔들림 없는 눈을 보고 용기를 냈다. 그것이 약 2주 전 야간 근무를 설 때였습니다. 황 하사가 정비창 뒤편에서 민간 트럭에 무엇인가를 싣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뭘 실었나?
정확히는 못 봤지만 검은색 드럼통 유류통과 박스에 담긴 부품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다음 날 저희 보급관님이신 원 상사님께 보고했습니다. 원 상사 박중령의 눈이 번뜩였다. 그녀는 즉시 원 상사의 이름을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했다. 원 상사는 보급창의 최고 선임자이자 모든 물자의 불출을 최종 승인하는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의 서명은 황하사의 모든 야간 불출 서류에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 보고 이후에 어떻게 됐지? 원 상사님께서는 알겠다고, 조용히 처리하겠다고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부터 황하사가 저를 찾아와 오늘처럼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령은 이 대화를 들으며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자신의 부대에서 선임 하사관들이 결탁하여 군수품을 빼돌리고 내부 고발자를 협박하는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명백하군. 박중령이 결론을 내렸다. 황하사는 실행범, 원 상사는 내부 조력자이자 공범이다. 김일병이 내부 고발을 하자 원 상사가 황하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황하사는 김일병을 공개적으로 괴롭힘으로써 입을 막으려 했던 거다. 그녀가 황하사를 그토록 신속하게 제압했던 이유가 분명해졌다. 그녀는 이미 이들의 비리 혐의를 인지하고 있었고 오늘의 하극상은 그들의 범죄를 확정짓는 마지막 증거였던 것이다. 특전사 헌병, 명령 대기 중입니다. 즉시 보급창으로 이동. 원 상사를 현 시간부로 체포한다. 그의 사무실과 개인 관사를 압수수색해 반항할 경우 실탄 사용을 불허 하지는 않겠다. 제 앞에 명령 수명 헌병들이 다시 한번 쏜살같이 흩어졌다. 박지연 중령은 황하사가 그토록 경멸했던 서류 작업을 통해 물리적인 폭력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조직적인 범죄의 뿌리를 찾아냈다. 그녀가 휘두른 것은 주먹이 아니었다. 그것은 데이터와 논리라는 707의 가장 치명적인 무기였다. 그녀는 이 대령을 돌아보았다. 대령, 당신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 뭘 했지? 당신 부대, 유류가 새어나가고 병사가 협박당하는 동안 당신은 결제판에 도장만 찍고 있었나? 이 대령은 그녀의 섯을 퍼런 추궁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황하사의 주먹보다 지금 그녀가 내미는 이 서류들이 훨씬 더 무서웠다. 박지연 중령의 감사는 피바람을 몰고 왔다. 그녀가 지휘 통제실에서 찾아낸 숫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원 상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체포되었고 그의 개인 관사에서는 민간업자와의 거래 내역이 담긴 비밀 장부와 현금 다발이 발견되었다. 황태석 하사와 그의 일당, 그리고 원 상사로 이어지는 배고기지 내부의 거대한 군수품 횡령 네트워크가 707의 베테랑 요원 단 한 명에 의해 완전히 발가벗겨졌다. 사건의 파장은 배고기지를 넘어 육군 본부까지 뒤흔들었다. 이철수 대령은 지휘 책임을 물어 즉시 보직 해임되었고 관련 부대의 간부들 역시 줄줄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배고기지는 창설 이래 가장 혹독한 정화 과정을 겪어야 했다.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 있던 황태석 하사와 그의 공범들은 군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악의 처벌을 마주하게 되었다. 며칠 후 열린 특별 군사재판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되었다. 박지연 중령이 제출한 보고서와 김민준 일병의 결정적인 증언, 그리고 압수된 장부들은 그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단 하나도 허락하지 않았다. 황태석 하사, 그는 상관 폭행 미수, 직권 남용,
부하 협박 및 가혹 행위, 그리고 군수품 횡령이라는 주범으로서 가장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그의 팔은 군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그의 명예는 다시는 회복될 수 없었다. 그는 모든 계급을 박탈당하고 불명예 전역 처리됨과 동시에 남은 형기를 국군 교도소에서 보내게 되었다. 그가 그토록 자랑하던 힘과 계급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다. 그를 따르며 부조리에 동조했던 두 상병 역시 가혹, 행위 및 상관 모욕죄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들의 군 생활 역시 불명예스럽게 끝났다. 공범이었던 원 상사 역시 수십 년의 군 생활이 무색하게 군복을 벗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배고기지를 좀먹던 암 덩어리가 마침내 뿔이 뽑힌 것이다. 사건이 어느 정도 일단락된 후 박지연 중령은 배고기지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불렀다. 그녀가 임시로 사용하던 지휘관 사무실로 김민준 일병이 긴장된 표정으로 들어섰다. 그는 깨끗하게 다려진 전투복을 입고 있었고 이전의 절망적인 표정은 사라져 있었다. 그는 박중령 앞에서 부동자세로 경례를 붙였다. 충성, 김민준 일병, 명받았습니다. 박중령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다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다시 두꺼운 안경을 쓴 평범한 행정장교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김일병에게 앉으라는 손짓을 했다. 김일병.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동안 힘들었겠군. 그 한마디에 김일병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지난 몇 달간 겪었던 지옥 같은 시간들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는 울지 않았다. 아닙니다. 아니, 자네는 군인으로서 옳은 일을 했다. 박중령이 단호하게 말했다. 협박 속에서도 불의를 보고하고 재판에서도 진실을 증언했다. 그건 황하사의 근육보다 훨씬 더 강인한 용기다. 그녀는 김일병이 보급창에서 근무하며 꼼꼼하게 작성했던 재고 목록 노트를 꺼내 보였다. 그녀는 감사 과정에서 그 노트를 발견했다. 자네는 숫자에 재능이 있더군. 꼼꼼하고 정직해. 군수 보급 분야에 꼭 필요한 인재다. 김일병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자네의 용기와 능력을 높이사 내가 사령부에 정식으로 추천서를 제출했다. 박중령이 서류 한 장을 그에게 내밀었다. 그것은 하사관 임관 특별 추천서였다. 이것은 김일병의 눈이 커졌다. 자네는 더 이상 배고기지 소속이 아니다. 육군 군수사령부 본부로 전속 조치되었고 그곳에서 전문 하사관 교육을 받게 될 거다. 자네 같은 군인이 제대로 인정받고 클 수 있는 곳으로 가야지. 김민준 일병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었다. 황하사의 괴롭힘 속에서 절망하고 군 생활이 끝나기만을 바라던 힘없는 일병이 이제 대한민국 육군의 핵심 보급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눈앞에 이 여군 중령, 박지연 단 한 사람의 개입으로 이루어졌다. 중령님. 저는 김일병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뜨거운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울지 마라. 박중령이 다시 안경을 고쳐 썼다. 자네가 자격이 있어서 얻은 기회다. 가서 제대로 된 군인이 되어라. 나처럼 서류만 보는 행정장교 말고. 그녀는 옅은 농담을 건넸지만 김일병은 그것이 농담이 아님을 알았다. 김일병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자신의 군 생활 중 가장 크고 우렁찬 목소리로 경례를 붙였다. 충성 중령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반드시 훌륭한 군인이 되겠습니다. 박지연 중령은 그저 작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다음 날 박지연 중령이 배고기지를 떠나는 날이 되었다. 그녀의 감사는 끝났고 부대는 새로운 지휘관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가 떠난다는 소식에 배고기지의 모든 장교와 부사관들이 연병장에 도열했다. 보직 해임된 이 대령 대신 새로 부임한 신임 대령까지 모두가 나와 있었다. 그들은 박지연 중령을 환송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경애를 표하기 위함이었다. 며칠 만에 배고기지에는 전설이 생겨났다. 안경 쓴 여군 중령, 행정장교로 위장한 707의 호랑이, 1초 만에 황하사를 박살낸 여자. 그녀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다. 병사들은 그녀를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부대의 암덩어리를 도려낸 영웅으로 숭배했다. 박지연 중령은 여전히 그 칠흑 같은 특전사령부의 험비를 타기 위해 연병장을 가로질러 걸어갔다. 그녀는 여전히 단정한 전투복 차림이었고 손에는 그 두꺼운 서류철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도열한 장교와 부사관들, 그리고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는 병사들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그녀는 연설을 할 생각이 없었지만 이것이 마지막 기회임을 알았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목소리로 연병장 전체에 울릴 만큼 또렷하게 말했다. 제군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고정되었다. 군대의 힘은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나? 그녀가 물었다. 황하사처럼 거대한 근육에서 나오나 아니면 더 큰 목소리로 부하를 윽박지르는 것에서 나오나?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아니다. 그녀가 스스로 답했다. 군대의 진짜 힘은 규율과 명예에서 나온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에서 나온다. 그녀는 도열한 이들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제군들은 모두 이 나라를 지키는 방패가 되겠다고 맹세한 이들이다. 그렇다면 옆에 있는 전우가 남자든 여자든 계급이 높든 낮든 행정병이든 전투병이든 그가 입은 군복의 무게를 존중해야 한다. 그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겉모습만 보고 상대를 얕보지 마라. 그가 들고 있는 서류철이 내놈들의 목을 겨누는 칼보다 더 날카로울 수 있다. 이번에는 나였다. 그녀가 차갑게 말했다. 다음에는 진짜 적군일 수도 있다. 명심하라. 그녀의 말은 끝났다. 짧지만 그 어떤 긴 연설보다 배고기지 장병들의 뼛속 깊이 새겨졌다. 박지연 중령은 그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가 차에 오르기 직전 새로 부임한 신임 대령이 가장 먼저 소리쳤다. 전 부대 차렸다. 박지연 중령님께 대하여 경례, 충성. 배고기지 연병장에 모인 모든 장병이 마치 한 사람처럼 움직여 그녀를 향해 경례를 붙였다. 그것은 상급자에 대한 의무적인 경례가 아니었다. 그것은 두려움과 존경심과 그리고 압도적인 강자에 대한 경외가 담긴 배고기지 역사상 가장 진심 어린 경례였다. 박지연 중령은 그들의 경례를 받으며 가볍게 답례했다. 그녀는 험비에 올라탔고 차량은 미련 없이 먼지를 일으키며 기지 정문을 빠져나갔다. 그녀가 떠난 후에도 배고기지의 장병들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서 경례를 풀지 못했다. 박지연 중령이라는 이름은 배고기지의 부대 역사에 전설로 기록되었다. 박지연 중령이 떠난 배고기지에는 길고도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그녀가 타고 간 검은색 험비가 남긴 타이어 자국은 마치 거대한 태풍이 핥히고 지나간 상처처럼 아스팔트 위에 선명했다.
부대를 감싸던 폭력적이고 오만했던 공기는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서늘하면서도 건강한 긴장감, 그리고 규율이라는 본연의 무게감이 자리 잡았다. 병사들의 세계는 완전히 뒤집혔다. 그동안 절대 권력처럼 군림했던 황태석 하사와 그의 일당이 하루아침에 짐짝처럼 끌려나가는 모습은 그 어떤 군기 교육보다 더 강력한 충격 요법이었다. 병사들은 더 이상 서로를 괴롭히거나 부조리를 강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서로를 대할 때 혹시 저 평범해 보이는 동료가 안경을 벗으면 707의 요원으로 변하지 않을까 하는 기묘한 상상을 하게 되었다. 박지연 중령의 이야기는 백오기지의 전설이 되었다. 병사들은 식사 시간이나 휴식 시간에 모여 그날의 일을 속삭였다. 봤어, 황하사 팔이 1초 만에 반대쪽으로 돌아가는 거. 행정장교인 줄 알았는데 안경을 벗으니까 눈빛이 와, 그냥 사람이 아니더라. 그 서류철이 그냥 서류철이 아니었어. 그 안에서 위성 전화기가 나왔다고. 그녀의 이야기는 부대 내 모든 편견을 박살냈다. 여군이라고 무시하지 마라. 그분이 박중령님 같은 분일지 모른다. 보급병이라고, 행정병이라고 얕보지 마라. 그들이 진짜 부대의 실세일 수 있다. 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았다. 특히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라는 말은 백오기지의 새로운 부대 신조가 되었다. 그렇게 백오기지는 정화되었다. 썩은 뿌리가 도려내진 자리에 새로운 질서가 잡혔다. 폭력이 아닌 규율이, 오만이 아닌 존중이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다. 박지연이라는 태풍은 모든 것을 파괴한 듯 보였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떠난 것이었다. 한편 백오기지를 벗어난 특전사령부의 헌비안 박지연 중령은 이미 다음 임무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군용 방탄 노트북을 열어 백오기지에 대한 최종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키보드 위를 질주했다. 그녀가 조롱받았던 서류 작업 능력은 사실 707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였다. 그녀는 황하사의 폭력, 상사의 횡령, 그리고 이 대령의 지휘 태만을 논리적이고 빈틈없는 데이터로 엮어냈다. 그녀의 보고서는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었다. 그것은 백오기지라는 조직을 어떻게 수술하고 재건해야 하는지에 대한 완벽한 작전 계획서였다. 보고서는 황하사의 범죄 사실로 시작해 백오기지의 군수 시스템 전반의 취약점 분석, 그리고 지휘 체계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이어졌다. 그녀가 원래 가지고 왔던 서류철보다 3배는 더 두꺼워진 디지털 보고서였다. 그녀는 김민준 일병의 진술서와 원상사에게서 압수한 비밀 장부를 스캔하여 증거자료로 첨부했다. 전송. 그녀는 암호화된 보고서를 사령관에게 직통으로 전송했다. 노트북을 닫은 그녀는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임무를 완수했다는 후련함보다는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승리감을 느끼지 못했다. 사실 씁쓸했다. 707의 요원으로서 그녀의 주적은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외부의 적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녀가 싸워야 했던 적은 군복을 입고 내부에 도사리고 있던 동료였다. 황태석 하사라는 한 명의 인간이 아니었다. 그를 괴물로 만든 것은 편견과 오만, 그리고 그것을 방관하고 조장한 부패한 시스템이었다. 박지연 중령은 생각했다.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부에서부터 조직을 썩어 문드러지게 하는 이런 내부의 적이라고. 이런 적들은 총이나 칼로 제거할 수 없다. 오직 뼈를 깎는 규율과 감시,
그리고 오늘 그녀가 했던 것처럼 그들의 오만한 머리 위에 더 압도적인 힘과 논리를 찍어 누르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었다. 그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배고기지는 시작일 뿐이었다. 그녀의 차가운 눈이 다시금 다음 목표를 향하는 듯 전방을 향해 빛났다. 몇 달 후 육군 군수사령부 본부, 말끔하게 다려진 전투복에 빛나는 하사 계급장을 단 한 명의 군인이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재고 목록을 꼼꼼하게 대조하고 있었다. 그는 수백 개의 숫자 속에서 미세한 오류를 발견하고는 즉시 상급자에게 침착하게 보고했다. 반장님, 3분기 예비 부품 목록에서 오차가 발견되었습니다. 제가 재조정하겠습니다. 그의 모습은 더 이상 배고기지 정비창에서 절망에 빠져 있던 김민준 일병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감 넘치고 유능한 김민준 하사가 되어 있었다. 그의 책상 한쪽에는 그가 배고기지를 떠나던 날 박지연 중령이 무심하게 건네주었던 707 부대 마크가 새겨진 작은 기념 코인이 세워져 있었다. 김 하사는 모니터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옷매무새를 바로잡았다. 그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았다. 그는 박지연 중령이 보여준 진짜 군인의 모습을 따르기 위해 오늘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한 사람의 영웅적인 행동이 한 병사의 인생을 구하고 군대 전체를 변화시킨 것이다. 화면이 암전되고 나레이터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사람들은 종종 겉모습만 보고 혹은 자신이 가진 편견에 기대어 상대를 얕보곤 합니다. 안경을 낀 조용한 행정장교가 사실은 1초 만에 사람의 팔을 부러뜨릴 수 있는 707의 전설적인 요원일 줄은 황태석 하사는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박지연 중령의 입장이었다면 황 하사의 그 모욕적이고 폭력적인 도발에 어떻게 대응하셨을 것 같나요? 여러분의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준 통쾌한 사이다 이야기였다면 저희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 혹은 여러분이 겪었던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저희는 여러분의 모든 의견을 소중하게 읽어보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속 시원하고 통쾌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